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마다 사이다 사연 듣는 낙으로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가 막힌 사례들을 접하며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곤 했었는데, 네, 실제로 저한테도 일어나고 말았네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시간들이었지만, 모든 일을 정리하고 끝맺음하는 의미로 찬찬히 제 얘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33살의 유부녀고 아이는 없어요.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해요. 저희 회사는 업무 강도가 세고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느라 손주 봐줄 형편이 못 됩니다. 같은 서울에 사시는 시부모님은 이미 아주버님의 아들을 돌봐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든 상황이랍니다.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없는 살림에 그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당장 여건이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오던 참이었어요. 제 남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신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로 결혼할 때도 이렇다 할 집안의 원조를 받지 못했답니다. 작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수입은 변변치 못해요. 결혼하고 함께 전세금을 마련할 때도 제 지분이 훨씬 더 컸죠. 지방에 이름 없는 4년제 대학을 간신히 나온 남편에 비해 아주버님, 즉 남편의 형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의 편애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저희 부모님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마저 시어머니는 오로지 명문대를 나온 큰아들과 큰며느리 자랑에 침이 말라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이렇듯 공부 잘하는 형에게 치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늘 찬밥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좀 기가 죽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차별에 한이 맺혔는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요.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잘 없죠. 부모님의 병원 진료가 잡힌 날이면 미리 월차를 내고 운전기사를 자청하고 인터넷 쇼핑, 뱅킹 업무 등도 도맡아 하고요. 저도 그것까지 말릴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시댁 방문할 때 꼭 저까지 동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죠.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회사는 업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바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날도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런 이유로 늘 힘들고 피곤하고 주말이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평일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취미 생활도 즐기고 싶었고요. 하지만 30이 넘어서까지 부모님의 사랑에 집착하는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에 휴식을 포기하고 저도 따라다녔어요. 밑반찬을 만들어드리고 청소를 하는 등 효부 역할을 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말로는 고맙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저 계속 저희 부부를 부려먹기 위한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고마워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고생했다. 다음 주엔 평택 사는 네 이모네 집에 들러야 되니까 다른 일 잡지 말고 시간 비워놔라. 제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주말이면 시댁에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점점 빈정상해 갔죠. 제 눈엔 어차피 다 소용없는 짓으로 느껴졌기에 더욱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그분들의 사랑은 큰아들 부부에게만 쏠려 있었거든요. 아이고 큰애 왔니? 오는데 차 많이 막혔지? 야, 안 그래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다 했어? 아유, 기특하기도 해라.
어머님은 어쩌다 한번 큰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하기라도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가 반기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왔니 하시면서 일거리부터 주섬주섬 주시던 것과는 천지 차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형님은 이 집 며느리, 저는 이 집 가사 도우미 정도로 보여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형을 더 편애하셨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두 며느리의 대우가 다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는 둘 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업 자금을 모아 대학 동기 몇 명과 함께 작은 벤처 기업을 창업했어요. 자리 잡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재작년에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시부모님께도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렸으니 서민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거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자가를 큰아들 덕에 가지게 됐어요. 맞아요. 흔히 볼 수 없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 부부가 도와드리는 허드렛 일 같은 건 당연히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두 아들에 대한 편애가 점점 심해지는 것도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글쎄요, 당하는 며느리 입장인 저로서는 너무 무정하게 느껴지네요. 가족 간에 돈이 제일 1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1년 중 특별한 날에만 뵙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억울하지도 않은지 부모님이 자신을 홀대하면 할수록 더욱 효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 곁에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지쳐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자주 불만을 털어놨죠. 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봐. 더 이상은 힘들어서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부턴 그냥 자기 혼자 가면 안 돼? 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같이 가고. 무슨 소리야. 매주 가다가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엄청 서운해하실 텐데. 나 회사 일 때문에 매일 파김치 되는 거 보면서도 그래? 나도 사람인데 주말이라도 푹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병날 것 같아. 남들이 들으면 가서 무슨 중노동이라도 하다 오는 줄 알겠다. 토요일 하루 가서 요리 좀 해드리고 어른들 말동무 좀 해드리다 오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너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잖아. 일요일엔 우리 집 살림하잖아. 자기는 청소기 돌리고 나면 집안일 다 끝나는 줄 알지? 요리에 빨래에 할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이게 쉬는 거야? 주말 내내 일하고 월요일에 회사 가려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것 같다고. 참나. 결국 또 회사 다닌다고 유세하네. 하루 종일 핸드폰 가게 지키고 있는 나는 뭐 쉬워 보여? 손님 비위 맞춰서 물건 팔아먹는 게 그깟 조그만 회사 나가는 것보다 배는 힘들어. 왜 이래? 제가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면 꼭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도 조금 양보해서 격주에 한 번씩 들리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해봤지만 남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토요일마다 워낙 강경하게 시댁에 가기를 종용하는 탓에 저도 싸우다 지쳐 그냥 포기하곤 했죠. 어쩌다 이런 말도 안 통하는 벽창호 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됐냐고요? 우리는 핸드폰 매장의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착실해 보이는 인상에 사근사근한 언변과 매너를 가진 사장님이었고 핸드폰을 사러 온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 핸드폰을 사가는 저에게 온갖 값비싼 액세서리를 증정품으로 얹어줬어요. 기계라고는 잘 다루지 못하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다 잘 받아줬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산 지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때 당시 직책이 높지 않았던 저는 회사에서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고
퇴근 후에 테니스 강습을 받으러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딱 보름 앞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왕초보였고 우리는 함께 나란히 자세를 익혔어요. 남편은 우리가 함께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친절한 말투와 다정다감해 보이는 미소가 좋은 인상을 줬기에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됐습니다. 길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저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 없는 무난한 남자였어요. 단, 형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형에 비해 너무 모자란 자식이라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너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언젠가는 부모님도 자기 이런 마음 꼭 알아줄 거야. 그래서 저도 남편이 더 이상 서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울 생각이었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차별을 받는다곤 하지만 전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잘난 건 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형님네 부부 때문에 저는 간혹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이를테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날 형님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만 잠깐 얼굴을 내비치는 것이 답니다. 며느리가 둘뿐이니 전날 가서 차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오로지 제 몫으로만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혼자 밀가루를 뒤집어 써가면서 전을 부치다 보면 서러운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곤 했답니다. 어머나, 큰애는 추석이라고 또 300만 원을 붙였네? 큰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통도 크다. 끝이 둘째야. 일을 하는 사람은 전데 어머님은 형님만 예뻐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렇게 큰 돈을 내놓는 건 생각도 못하니 어쩌겠어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돈을 들인 형님은 칭찬받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아등바등 고생하는 저는 홀대를 당하는 신세가 됐죠. 남편도 그런 제가 조금은 안쓰러웠는지 도와주려고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엌 일을 하는 건 용납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명절이면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제사 준비하느라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면서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엄마 속상할까봐 이런 얘긴 못하고 회사 옆자리에 있는 동료 혜진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미혼인 혜진이는 제 말에 한숨만 푹푹 쉬어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며느리들 고생은 여전하구나. 아휴. 말은 바로 하자. 돈 많은 며느리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도 이쁨 받고 가난한 며느리만 독박 쓰는 거야. 너도 결혼하려면 돈 많이 벌어. 나 같은 꼴 당하지 말고. 아우, 너는 결혼하란 소리가 나오니? 난 절대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돈 왕창 벌어서 남의 부모 봉양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란다. 그때까진 암만 몸이 고되고 피곤해도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았었는데 혜진이 말을 듣고 나니 많은 상념들이 떠올랐어요. 나도 남편 못지않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거든요. 아마 누구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저 멀리 계시고 난 여기서 시부모님의 노비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정말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며느리라는 존재로 태어난 게 죄라면 죄겠죠. 저는 이미 망했고 나중에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내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나 해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주말마다 신랑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남편을 따라 시댁에 다닌 지 1년 정도 되던 때였어요. 제가 더는 못 참고 효부 노릇을 때려치우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시기 때문에 1년에 두어 번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뵙기가 힘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간간히 통화를 하곤 했지만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어요. 딸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도 늘 마음에 걸렸고요. 하루는 드물게도 엄마가 근무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혹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버지랑 내가 너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도 되겠니? 응? 당연히 되지, 엄마. 근데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네 아버지 몸이 좀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서울 큰 병원에 가보래지 뭐니.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아프시다니. 큰 병원에 와야 할 정도로 편찮아지실 때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데? 엄마는 이런 얘기를 왜 이제 해? 별일 아닐 거야. 의사 선생님도 혹시나 해서 자세한 검진 한 번 더 받아보라는 거야. 결과 나오고 다시 한번 의사 만나려면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있으면 되니까 엄마는 그런 걱정 말고 아빠나 잘 챙겨줘요. 작은 방 깨끗하게 치워놓을게. 양서방한테 물어봐. 안 된다 그러면 우린 오산에 작은 아버지네 집에 가 있으면 되니까. 아유, 엄마는 참. 여기서 오산이 얼마나 먼데 환자가 그거를 왔다 갔다 어떻게 해. 엄마는 아빠가 편찮으신 이 위급한 상황마저 사위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딸 집에서 며칠 묵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씩이나? 병원 일정이 그렇대. 자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줘. 일주일 금방 지나갈 거야. 이참에 엄마 아빠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도 좋고. 서울에 다른 친척집은 없어?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말없이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나 돼야 들어오는데 나랑 장인 장모님이랑 셋이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 나 그분들 뵌 적도 몇 번 안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같이 사는 건 좀 그래. 뭐? 좀 그래? 남편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으려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중병일지도 모르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불편한 게 먼저라뇨. 사실이 그렇잖아. 장인 장모님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편하시겠어? 원래 사위는 어렵고 불편한 존재인 거야. 며느리랑은 다르잖아. 나도 아버님 어머님 대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 그분들이 나한테 말 막 하셔서 속 끓은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 그래도 난 자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야. 근데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힘들게 한 적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벌써부터 지레 겁먹고 난리치는 거야? 그분들이랑 난 친하지가 않잖아. 안 친한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지내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 아무튼 너도 없는데 난 못해. 부모님 가실 만한 다른 친척집 좀 알아봐. 응? 마음 같아선 냅다 물건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금껏 제가 시부모님 모시느라 주말마다 고생한 건 생각지도 않고 단 일주일 같이 지내는 걸 반대하다니,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편의 반응에 지금껏 해온 제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껏 무슨 짓을 해온 건가 후회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피곤함도 물리쳐가며 시부모님 수발을 든 건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시부모님을 받드는 만큼 남편도 우리 부모님께 잘할 거라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선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해도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나 혼자 참고 지나간 것이 몹시 후회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고마움도 모르고 내 부모님을 박대하는 남편과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혼이 어디 쉽나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운 이후에 앞으로는 나도 절대 시부모님께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지 않겠다. 속으로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대형 병원 가까이에 있는 호텔로 모시게 됐어요. 이 사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 맞다나 저는 밤 늦게나 들어오잖아요. 저 없는 데서 남편이 혹여나 부모님께 싫은 티를 내지나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괜한 눈치를 보게 되시지나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아빠 병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다고 양서방이 근처 좋은 호텔 잡아드리래요. 이참에 호캉스다 생각하고 푹 쉬다 가요. 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퇴근해서 날마다 들릴게. 제가 꾸며낸 거짓말을 곧대로 믿은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양서방, 우린 이렇게 비싼 호텔 오히려 불편해. 다시는 이렇게 무리하지 마. 이번 한 번만 양서방 성의 생각해서 잘 지내다 갈게. 우리 사위 고마워. 네 장인어른, 별것도 아닌데요 뭐. 편하게 쉬세요. 며칠 내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빠와 통화를 마친 남편은 곧장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써낸문 호텔이라니.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도대체 돈이 얼마야? 다음 달에 허리띠 졸라매는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셨으면 쓸데없는 낭비 안 하고 좋았잖아. 그런데 자기가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호텔에 모신 거지. 선택지가 집, 호텔 두 군데밖에 없어? 친척들 집에 며칠 묵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위인 자기도 우리 부모님 못 드린다는 판국에 어느 누가 받아줘? 그 사람들이 딸인 나보다 가까워? 세상에 어떤 집이 딸 집보다 편하시겠어?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상의도 없이 일을 쳐? 그것도 최고급 룸으로? 너 진짜 미쳤어? 이게 얼만 줄이나 알아? 알아. 눈 돌아가기 비싼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에 모셔도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 집만 못해. 처음으로 딸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이런 거 처음이잖아. 고작 일주일이잖아. 난 매주 너희 집에 끌려가 종처럼 일하는데 넌 겨우 일주일 못 참는다고? 정말 실망이다. 이 와중에도 끝까지 돈돈거리고 있는 네가 사람으로 안 보여.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당시엔 그런데 신경 쓰고 있을 여력이 없었어요. 침실에 혼자 남자마자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무 신이나 붙잡고 빌고 싶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그날 이후 저는 서둘러 퇴근해서 늦게라도 잠깐씩이나마 부모님이 계신 호텔에 들렀습니다. 검사를 모두 마친 아빠는 조금 얼굴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으셨어요. 조금 일찍 퇴원한 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오붓하게 갈빗집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 좀 이따 구워. 양서방 오면 같이 먹자. 엄마, 양서방 안 와요. 그냥 우리끼리 먹어야 돼. 왜? 핸드폰 가게는 이 시간이면 문 닫잖아. 오늘 급하게 문상 갈 일이 생겼다고 전화 왔어. 엄마 아빠 내려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르라고 할게요. 물론 남편은 집에 혼자 있었고 나오라면 당연히 나왔겠지만 일부러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남편으로 인해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빠의 병은 깊지 않았어요.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지만 아직은 초기라 치료 가능한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정말 10년 감수한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빠, 나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빠 아픈 줄 알고 심장이 덜컥했어요.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요. 엄마 아빠는 건강하기만 해. 알았죠? 알았다. 우리 딸 생각해서 아빠가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꼭 다시 건강해질게. 앞으로 자주 찾아갈게요. 조만간 또 만나요. 그래. 어서 들어가. 눈물 젖은 눈으로 부모님이 떠나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무심한 딸이었다는 걸요. 멀다는 이유로 생신 때도 찾아뵙지 못하고 명절 때나 간신히 얼굴을 보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정말이지 더는 이렇게 살기가 싫어졌어요.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보내드린 다음 맞게 된 첫 주말, 남편은 시댁에 갈 채비를 마친 뒤 당연하게도 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도 꼼짝하지 않고 TV 앞에 붙어있는 제 모습에 의아했던지 퇴근을 시작하더라고요. 늦었어, 빨리 일어나. 난 이제부터 쭉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장인 장모님 우리 집에 못 모시겠다고 삐져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제가 단지 심통이 나서 잠시 시위하는 건 줄 알았나 봅니다. 전 진짜로 영원히 안 갈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내 부모를 홀대하면 나도 시부모를 모른 채 할 겁니다. 그게 맞는 이치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 당연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어르고 달래다가 혼자 쇼를 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서 불이 나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께 제 얘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렸죠.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집에도 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시부모님께 딱 할 도리만 하겠다. 그 이상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사실 이제껏 순종적인 며느리였던 제게는 거의 핵폭탄급 발언이었어요. 억지로 태어난 척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라고 어른들의 뜻을 거스르고 그 역정을 오롯이 감당하는 게 어디 쉬울까요? 저로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오라는데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저를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고 속이 좁아 터졌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너도 없는데 사부인이 수철이 끼니 챙겨주시겠다고 아등바등 했을 텐데 이게 다 너희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 이제 마음 안 바뀌어요. 수철 씨한테 화나서가 아니라 이제부턴 제 부모님 제가 챙기며 살고 싶어졌어요. 수철 씨는 주말마다 계속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단, 저는 우리 집에 갈게요. 그 먼 데를 주말마다 가겠다고? 아이고야, 안 그래도 피곤하다고 죽상을 하고 있는 애가 우리 집 와서 일하는 건 피곤해 죽겠고 5시간 걸리는 너희 친정 가는 건 아주 신나 죽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수철이 따라서 다시 와라. 그동안 너 고생한 것도 있으니 한번 징징댄 건 눈 감아줄게. 아니요. 앞으로 시댁에는 명절 때랑 두 분 생신 때만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너 이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버르장머리야?
제가 계속 고집을 꺾지 않자 시아버지까지 와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방으로 밀어넣은 후에야 사태가 종결될 수 있었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이 탁 풀렸습니다. 굳게 각오한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했고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맹렬하게 싸워댔습니다. 급기야 강 건너 불구경이던 형님마저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동서, 도대체 왜 그래? 지금 동서가 이러면 이제껏 잘해온 것마저 퇴색되는 거야. 일단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응? 저는 그동안 형님에게만은 유감이 크게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저 가식적인 모습이 혐오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는 척, 저를 위하는 척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을 누가 모르나요? 제가 파업을 선언하자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잘 아시네요? 저 그동안 혼자서 시댁에 잘해왔어요. 형님 몫까지 며느리 놀이 저 혼자 도맡아서 해왔다고요. 그럼 알지, 동서가 수고한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동안 속상한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치?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휴가 내서 부부 여행 한번 갔다 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 되는 건데 아무도 우리 동서 신경을 못 써줬네. 미안해 정말. 사람은 역시 안 변하는 건가요? 형님은 이럴 때마다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저에게 내민 하얀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가소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돈에 꿈뻑 넘어가는 건 시어머니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 돈 좋아하는데요. 그럼 더 줄까? 더 필요해? 말만 해, 동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며 살다간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왜 시간 낭비야? 시부모도 부모인데. 동서 착한 거 우리가 다 알아주잖아.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어? 그럼 앞으로 시부모님 수발 드는 거 형님이 하세요. 뭐라고? 지금까지 저 혼자 해왔으니까 앞으로 형님 혼자 하세요. 그럼 가족들의 인정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서요. 동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지르고 나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고 나니 외롭고 힘들기도 했어요. 이럴 때 가장 내 편이 돼줘야 할 사람마저 저들의 편이라니.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야말로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속 일로만 여겨졌거든요. 지금은 내가 밉고 서운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남편도 나를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닮은 아기를 낳아 셋이서 예쁘게 살아가는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온 저로서는 한순간에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결국 제 뜻대로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남편 생일 때만 시댁에 방문했어요. 시부모님은 몇 번이고 더 우리 집에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지만 저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한 달에 한 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것만으로 저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의 냉전이었어요. 우리는 요란스럽진 않아도 알콩달콩한 연애를 1년이나 지속하다 결혼에 꼴이 냈고 부모님 문제로 다투기 전까진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많이 참은 결과지만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지치지 않고 남편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어필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지난한 작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미운하고 나 남편이고 장래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날씨가 화창한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죠. 아, 지은아, 오랜만. 너 엄청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잖아. 한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지인들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고요. 남편과 연애 시절 함께 테니스를 치러 다닐 때 의기투합해 뭉치던 멤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들을 보니 다시 세월을 거슬러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나도 마냥 행복하기만 한 과거의 시간 속으로요.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였어요. 지연아, 난 지금 빠질게. 지금 시댁에 가겠다는 거야? 알면서 뭘 물어. 이 사람들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 이런 기회가 또 어딨다고 간다 그래. 오늘은 나랑 같이 더 놀다 가자, 응?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백화점 쇼핑 가기로 약속했어. 잔뜩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안 가면 곤란해.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엔 우리나라 백화점 다 망해서 없어진대? 자기는 결혼식 날짜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미리 비껴갈 수도 있었잖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안해, 나 간다. 그날 제가 느낀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오랜만에 찾아온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내팽겨 쳐두고 시댁으로 달려가는 남편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그를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잡친 탓에 그곳에 혼자 남아있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으로, 저는 우리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졌죠. 저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변한 게 없으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그쯤부터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던 벤처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사준 집 한 채 딸랑 있을 뿐 워낙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고향에 있는 자그마한 선산이라도 팔아서 도움을 주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과 함께 고향에 들락거리느라 한동안 바쁘더군요. 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어요. 남편과도 마주치기 싫어 매일 회사에서 12시까지 야근하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 불과 반년도 채 되기 전에 사태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급하게 형님네 집도 팔고 차도 팔아치웠습니다. 어떻게든 넘어가는 회사를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 소유의 25평 아파트까지 매도하고 난 이후 형님네 회사는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네와 시댁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겨버린 겁니다. 시부모님은 집을 팔자마자 우리 아파트로 이삿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35평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기엔 지나치게 넉넉하죠. 물론 자가는 아니고 전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라 할지라도 돈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집에서 살 수 있었냐고요? 사실 집주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이모입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 우연히 싸게 나온 물건을 잡았다고 둘러댔지만 이모가 조카인 저에게 택도 없는 전세금만 받고서 집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귀신 나온 집이라 싸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대로 믿고 좋아했어요. 집주인이 이모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이유는 혹시라도 공짜로 증여해 주시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기대를 할까 봐서였습니다. 남편은 이모와 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모와 제가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가 된 데에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엔 동네를 관통하는 가느다란 개천이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속에서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에 친구들과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귀가하던 이모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달려들어와 제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순간의 공포는 이미 30년 가까이 흘렀어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을 만큼 대단했어요. 숨이 끊어져 갈 때쯤 보게 된 이모의 얼굴은 제겐 천사와 같았죠. 이모 또한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 올린 생명에게 더더욱 헌신하게 됐고요. 이모는 젊을 때 미용 기술을 배워 미국으로 건너가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주 작게 한인 미용실을 개업했는데 10년 후에는 꽤 크게 번창해서 그 지역의 명소 같은 것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몸으로 낯선 타지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모가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모는 멀리에서도 항상 저를 잊지 않았어요. 대학 등록금도 이모가 내줬고 내가 직장 생활로 바빠 연락을 드리지 못하던 시기에도 늘 먼저 저에게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은 없는지 보살펴 주셨죠. 이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딸이라고 소개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모의 딸이기도 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이모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극구 거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이모가 이룬 재산에 조금도 탐을 내지 않고 계속 편의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모가 고생해가며 쌓아 올린 부는 온전히 이모의 것이지 제가 넘봐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대신 시세보다 한참 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모가 도와주신 덕에 남편과 저는 변변치 않은 돈으로 서울 35평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모의 집, 제가 전세금의 70%를 부담한 바로 그 집에 시부모가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앳저녁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 놓은 상태였지만 서류를 내밀 수 있는 집안 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진정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이사를 들어온 시부모님은 염치 없게도 부부가 침실로 쓰던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제가 쓰던 방이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작은 방 치워놨을 텐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들 저도 사람인지라 집도 없이 쫓겨난 어르신들을 바깥으로 내몰 만큼 모질지는 못합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새 집을 구하실 때까지 머무르게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오겠다는데도 허락이 필요하냐? 너는 도대체 시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여긴 아드님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수철 씨가 허락 안 해서 단 일주일도 못 머물렀다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당연히 제 허락 구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야, 너 미쳤니? 어디 어른 앞에서 악을 바락바락 쓰고 대들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허락 안 하면 어쩔 건데? 아들 집에 부모가 들어와 살겠다는데 네가 그걸 무슨 수로 막을 건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지금 허락이니 뭐니 그런 말 할 때라고 생각해?
당장 오갈 데 없는 부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도 아픈 우리 부모님 문전박대했잖아.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래,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노인네들 밖으로 내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내쫓기만 해봐. 이혼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주방 수납장 깊은 곳에 몰래 숨겨놨던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한텐 매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혼부터 먼저 하자.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남편조차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진 못했나 봅니다. 큰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후 더 이상은 놀랄 것도 없어 보이던 시부모님조차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긴 저 가족들에게 이혼이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일까요? 빚더미에 앉은 큰형 부부, 전 재산을 홀랑 다 잃은 시부모님, 그들에게 남은 건 이 아파트 하나입니다. 이곳이 추위를 피해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이 집 주인이 이모라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저와 이 집 전세금을 반 나눠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저 세 사람은 아찔할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릴 테니까요. 너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 잘 생각해, 박지은. 벌써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야.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이혼합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은 곧 태세 전환을 하며 저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진짜 홧김에 이러지 말자. 엄마 아빠 남의 집 더부살이만으로도 불편하실 텐데 방 좁으면 더 힘드실까봐 내가 안방 쓰시라고 한 거야. 정 네가 싫으면 방 다시 바꿀게. 아니야, 힘들게 그럴 필요 없고 당분간 안방 쓰시라고 해. 난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서류에 도장 찍어놔. 그 길로 저는 캐리어에 제 짐을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엄마 아빠가 계신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곧 연말이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이모의 미용실이 한참 바쁠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이때 이런 부탁을 해도 괜찮을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유, 지은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반갑게? 이모, 단 하나뿐인 조카가 일생일 때 중요한 부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이모는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줄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모의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크게 기뻐하며 제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모가 제게 전세금을 돌려줬고 저는 그것으로 증여세를 해결했습니다. 집문서 정리가 다 끝나자 저는 그것을 들고 다시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흉흉한 일을 겪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은 아들마저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도장 찍었어? 제발 이러지 말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가진 거 꼴랑 이 집 전세금뿐인데 이걸 나눠 가지면 우리 아무 데도 못 가. 알잖아. 우리 여기 엄청나게 싸게 계약했던 거. 수철 씨도 기억하네? 원래 그 돈으론 이 집 전세 못 구해. 곧 계약 끝나는 거 알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 전에 짐 다 빼야 돼. 제 말에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힘들게 짐 풀지 마세요. 어차피 금방 다시 싸야 돼요. 지은아, 집주인한테 연락 받은 거야? 이건 말이 다르잖아. 우리 여기 이사 들어올 때 계속 계약 연장해서 오래도록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했었다며. 응, 그땐 그랬지. 근데 이젠 사정이 좀 달라졌어. 왜냐면 집주인이 바뀌었거든. 말도 안 돼. 도대체 언제? 어제. 저는 세 사람의 빠른 사태 파악을 위해
챙겨온 아파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지은,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둘째야? 네가 이 집을 샀어? 아니면 동명이인인 거야? 제가 이 집 주인 맞아요. 세 분은 계약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러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집주인이었던 이모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을 알리자마자 세 사람이 이제 살았다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지 뭐예요. 제가 진짜로 이혼을 강행하지도 자신들을 내쫓지도 못할 거라는 헛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은 진드기 같은 시부모와 전남편 덕에 긴 소송 끝에 이루어졌고 사람을 써서 그들의 짐을 강제로 뺐습니다. 울며 불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모가 물려주신 소중한 나만의 집이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의 행방은 묘연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그들의 고향인 산골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겐 잘된 일이죠. 남은 생 동안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 전 남편은 사실 좀 안 됐어요. 핸드폰 가게 하나 없는 깡시골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핸드폰 파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뭐 뚫린 입이니 거미줄은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에도 엄마 아빠 보러 고향에 내려갑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지옥 같았는데 요즘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다들 우리 가족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